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도 좋은데 좀 운동도 하고 그 리듬을 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게 수업 마치고 옥구공원까지 걸어갔다 오니까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송도도 보이고 그 공원에 올라가니까 한 200m도 안 되죠. 높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저도 한 몇십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가보고 그리고 다음 주 4월 24일 날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가 필요악입니다. 꼭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 보고 나면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점수 안 나온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 보고 사놨다가 나중에 이따가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려면 멘탈이 약한 분들은 모의고사를 꼭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점수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17.5점 정도 나오고요. 이달에 처음 오신 분은 37.5점 나옵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모르고 찍으면. 근데 알고 찍으면 답만 답해 간다고요. 대충 알면.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원서 접수는 34만 명이 원서 접수했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근데 실제 해마다 응시하는 인원은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9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중간에 탈락을 하고 슬럼프를 겪게 된다고. 지금이 딱 슬럼프가 올 시기라고. 이게 공부 이렇게 계속해도 되겠냐 이런 불안함이 생기고 그러는데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계속 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때까지 저도 20년 넘게 강의를 해오면서 느끼지만 저도 사이버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알아서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면 거의 3분의 2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3분의 2가 탈락해버려요. 자동적으로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처음에 좀 듣다가 졸다가 일어나 보면 컴퓨터 꺼져 있고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람 없는데 좀 운동도 하면서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속도 조절을 잘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14페이지 중개 영업 활동할 차례죠. 이 중개 영업 활동은 현업에 나가면 중요하죠. 돈을 벌려면 영업 활동을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영업 활동을 못하면 본인만 망하면 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맨 위에 단원 열기에 보면 종전에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출제 안 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달에는 제가 실무에 3주나 비중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말 한 번도 안 했죠. 강의하면서 지난달에. 이제 앞으로도 말 안 할 겁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자, 판매 과정이 보면 515페이지 아이다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다이 원리. 이 아이다이 원리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아이다이 원리 또는 아이다스 원리라고도 하는데 S를 학자들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아이다이 원리, 기다 반대가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이렇게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거는 모든 마케팅 기법에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 원리입니다. 고객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게 되며 그 다음에 desire, 욕망,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액션,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액션. 구매를 하게 되면 satisfaction,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를 언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시험에 나오면 욕망이나 행동 단계,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거나 행동하려고 할 때 이때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뭐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요즘 추세가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위주로 나옵니다. 이의신청 당하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인데요. 근데 손님들이 욕망, 나 지금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이런 욕망 느낀다고 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눈빛만 보고 느껴야 됩니다. 욕망을 느끼는지. 그리고 또 욕망은 수시로 바뀌어요. 설명 듣고 나면 할 듯이 했다가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의논해보고 내일 올게요 하면 내일 와야 하나요? 안 온다 하면 X입니다.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가능성이 많죠. 저는 내일 올게요 해가지고 내일 올 줄 알고 목욕 제기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 안 올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옷 입어보고 다른 데 가서 가보고 올게요 하면 다른 데 가보고 있으면 거기서 사버리고 없으면 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다른 데 가보고 올게 하는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고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 아이다이 원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516페이지 셀링 포인트라는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판매 소구점, 일본식 한자로는 판매 소구점이라고 합니다. 판매 소구점보다는 차라리 셀링 포인트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꼭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특징이 다양하므로 셀링 포인트는 다양할 수 있죠. 옆에 예를 들면 이게 롯데마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적이진 않다고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경우 차도 막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요. 따라서 셀링 포인트는 고객의 특징이 다양하므로 셀링 포인트도 다양하다. 시험에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의 경우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게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다고요. 최근에는 안 나오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 나는 단독 중개사무소에 방문해가지고 자유분방하게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이 좋습니까? 아파트가 좋습니까? 사장님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뭘 추천해 주실 거냐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추천해 줘야 돼. 예를 들면 아파트 사고 싶으면서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 잘 안 되겠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느낌 보면 알잖아.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뭐 아파트도 안면 몰수하고 살면 저도 아파트 사는데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뭐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요즘 아파트 옆집하고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딱 하려면 해야 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못 하겠더라고. 이상하게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자꾸 빨리빨리 가길래 저도 뒤에서 쫓아 따라갔더만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엘리베이터 타면 마주치면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옆에 서 있으면 그냥 끌어서 다니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셀링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현업에 가서 돈 벌려면 중요하죠.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환경적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셀링 포인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왜? 고객의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셀링 포인트는 한정적이지 않다. 다양하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 하면 아파트의 경우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죠. 오래된 것보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어왕, 내손동, 어왕 이런 데가 또 집값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어왕시가. 새 아파트 새로 분양한 게 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거는 뭐 담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새 아파트가 기술적으로 새로운 자재를 지어가지고 손님이 가보면 오래된 아파트, 새 아파트 가보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죠. 기술적으로 또 좋은 자재를 사용했고 깨끗하고 하니까 이런 게 기술적, 새 아파트가 더 비싸다 이런 거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근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다 다를 수 있죠. 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짜리가 있고 1억 9천짜리가 있으면
1억 9천짜리 중개할 때는 뭘 강조해야 돼요? 이 경제적 측면. 이거 싼 거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특별히 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야 사지. 옛날에도 있었고 내일도 오면 있으니까 천천히 결정하세요 하면 결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현업에서는 이런 걸 뭐 상황 친다고 하더라고. 상황. 시츄에이션을 만든다는 이야기. 이런 뭐 누가 계약할 것처럼 일부러 알바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님만 들어가면 밖에서 전화해요. 그럼 전화 받아가지고 사장님 지금 손님 상담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안 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끊어버린다고. 또 그럼 또 좀 있으면 전화 와요. 일부러 알바가 밖에서 있다. 사람 들어가면 전화한다고 밖에서. 그러면 이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려는구나.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나중에 집에 가보고 결정하겠다 하면 그러면 지금 안 됩니다.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랬다가 가계약금 걸었다가 가계약금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계약 깨지면?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민법에. 없죠. 법조문에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면 계약금이고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 안 됐다면 계약금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못 돌려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계약이 성립됐다면. 자,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왜 그러면 이거 옆에 1억 9천짜리 전세도 있던데 이거는 왜 2억이 비쌉니까? 이러면은 법률적 측면. 이는 깨끗하다. 권리관계. 은행 융자 하나도 없고 주고 1,000만 원 싼 거 은행 융자 있어가지고 경매 넘어가면 떼일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정책적인 거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잖아요. 6월 1일 전에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어쩌냐게 어떤 분이 아니고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합격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수원에서 권성구가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이 안 됐더라고. 2년 지나면 비과세인데 2년 안 돼서 급하게 팔아야 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자꾸 저한테 묻길래 제가 세금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계산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언제 샀느냐, 얼마에 파느냐, 얼마에 취득가격, 양도가격 언제 샀는지 양도일 이거 딱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 세금이 60%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2년 안 된 거 6월 1일 이후에 파니까 그 세금이 깜짝 놀랐더라고. 세금이 한 6천만 원 남았는데 4천만 원 세금 나오더라고. 거기 지방소득세 10%더 내야 된다 이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파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5월 31일로 양도일을 적으니까 한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3천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려면 6월 1일 되기 전에 파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6월 1일 이후 되면 아마 어차피 못 판 거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2주택, 3주택 아니라도 그렇더라고요. 양도소득세 2년 미만인 경우는 60%더라고. 1년 미만은 70%고요. 양도소득세가 올해. 그러니까 이런 게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 빨리 팔려면 6월 1일 되기 전에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환경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그 광고 시형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 뭐 바닷가에 여기도 막 돌리고 하던데 해양 뭐 생기는 것 같던데요. 몰라요, 뭔지. 오이도 있는 데인가 어디 바닷가에 뭐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생겼어요, 이미. 예, 워터파크 이거 분양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송도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송도도 2025년부터 이제 송도에서 KTX 연결을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2025년부터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3개 생긴다더라고요. 이게 초지역 하나 생기고 2개인가 송도에서 출발하는 거 하나, 초지역 하나, 또 저기 안산 쪽에 어디 하나 이렇게 해가 3개 역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KTX 역이. 그럼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아직 송도는 앞으로 더 미래가 돼야 더 아마 좀 좋아질 거예요, 설계가. 자, 어쨌든 이런 게 셀링 포인트다. 시험에 셀링 포인트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518페이지 클로징 계약 체결. 이게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취직을 해보라고 하는 거는 왜 취직을 해보라고 하냐면 이게 클로징이 중요하거든요. 계약 성사시켜야 돈을 벌잖아요. 클로징 기회는 단 1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셀링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긴박감을 조성하고 이게 현업에 있는 분들끼리는 뭐 상황 친다, 상황, 시츄에이션을 만든다는 얘기, 다른 사람 막 계약할 사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줘야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죠. 이런 기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직을 해보고 개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518페이지에 17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를 했잖아요. 지금 한 15년 정도 출제 안 됐죠, 셀링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기출문제 틀린 것은 셀링 포인트 518페이지 1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 고객인 중개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이 셀링 포인트다. 2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아까 롯데마트 가까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대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가격이 싸다. 경제적 측면이죠.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 이거 전세 지금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1,000만 원 더 싼 거 겨우 사장님한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봤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현업에서. 그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전부 다 좋은 것만 다 말하면 손님이 그렇게 좀 네가 하지 왜 나보고 소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한두 가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해야지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안 되고요. 손님이 묻는 거는 정확하게 대답하되 묻지도 않는 거 막 이것저것 다 말해버리면 결정을 못 해요, 오히려. 5번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예, 이게 교육 여건 이런 게 진짜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을 보니까 젊은 공무원들, 애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사를 가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있고 이러면 이사 안 가더라고요. 문제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지방 분권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거기로 이사 가라는 이야기죠.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려는 취지인데 지금 세종시나 기업도시 이런 데 보면 출퇴근 버스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버스들이 몇백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거기가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출퇴근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면 혼자 거기 직장 다니는 사람 혼자만 거기 원룸 얻어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교육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 왜 그런지 거기에 사는 사람, 이 출퇴근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또 와이프가 이사 안 가려고 해서 못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 여자분이 반대해가지고 이사 가는 거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애들이 큰 경우는. 그 교육 여건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투자 가치는 지금 뭐 집값 이렇게 옛날에 분양받은 사람 얼마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 안 되고요. 15년 지금 17회가 마지막 출제됐잖아요. 셀링 포인트. 자, 그 다음에 520페이지 거래 계약 체결 및 개별적 중개 실무. 시험에는 개별적 중개 실무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실무 나오는 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5문제가 최근 5년 동안 5문제 출제됐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가 4문제 나왔습니다. 나머지 1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를 뿐입니다. 자, 계약서 작성인데요.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죠.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할 뿐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로만 하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법에서는 문서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문서로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1페이지 계약서 작성 부수인데요. 몇 부를 적어라 이런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3부 이상 적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도인, 매수인 각각 한 부씩 교부해야 되고 개업공개사 또 5년 동안 보존해야 되죠. 그럼 3부고요. 만약 공동중개를 한다면 내부 5부 작성할 수도 있겠죠. 2명이 공동중개하면 내부, 3명이 공동중개한다면 5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공동중개 여러 명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토지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토지 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험이 없다면 완전히 초보자가 처음 개업하는데 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토지는 그 지역 텃세 같은 게 굉장히 심하고요. 그 마을에 유지들 끼지 않고 그냥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필기 도구는 연필로 적은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만약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필로 적은 계약서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로 해도 계약 효력이 있는데 연필로 적어도 됩니다. 예. 연필로 적어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지워지는 걸로 적어라. 옛날에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지만 지금 옛날에는 먹지대고 계약서 적었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출력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내기 어렵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으면 됩니다. 뭐 인터넷에 그런 질문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뭐 예를 들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하면 어떻게 하냐 세입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계약서에 보면 상가 임대하는 건물주들이 대부분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을 적죠. 대부분.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청구하기 어렵고요.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해야 돼. 임대인한테 그냥 나가려고 하면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고 대부분은 유익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 그래서 유익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가는 그래서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상가는 10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 중요한 거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반드시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 2년 더 살고 나서 그때 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 더. 그래서 이 계약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의해서 갱신되는 계약입니다. 이런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으면 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됐으면 2년 있다가 또 한 번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용어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고 문자 3번.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해야 되겠죠? 아라비아 숫자만 적어놓으면 1이라고 적어놓으면 이 1을 4로 바꿀 수도 있고 뭐 1을 5로 바꿀 수도 있고 7로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바꿀 위변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만 적는 건 피하고 한글이나 한자를 적고 근데 뭐 이런 거 사실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게 현업에서는 지금 계약서 적으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제공하는 그 계약서 형식에 보면 한자 한글 누르면 자동적으로 한자 한글 적고 가로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진 게 어릴 때 보니까 그 복덕방에서 할아버지들이 계약서 쓰는데 보니까 한자로 금액을 적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실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다 중개인이고 자격증은 없는 분들인데 한자로 금액은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8회 시험까지는 한자로 나왔습니다. 시험이 9회 때부터 한글로 출제돼서 제가 8회 때 처음 시험을 봤는데 1995년도 처음이니까 잊을 수가 없잖아요. 첫 경험은 1995년도 처음 시험을 봤는데 완전히 다 한자더라고요. 8회 시험에 1000명밖에 합격자가 안 나왔잖아요.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때까지 시험 중에서 8회 때가. 그 다음에 어려운 게 15회 시험. 두 번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 내용은 뭐 분쟁 소지가 없도록 적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서의 서명 날인. 계약서의 서명 날인, 우리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밖에 없죠. 서명 및 날인,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기명 날인은 없습니다. 전부 서명 날인입니다. 기명 날인이라는 말은 기명,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즉 스탬프 도장으로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렇게 스탬프 도장 만들어가지고 그냥 찍는 게 기명 날인입니다.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게 기명이죠. 근데 서명 날인은 자필로 서명 날인, 자필로 글서자,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입니다. 서명 날인. 그리고 도장 찍어야 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보면 계약서를 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전부 이름까지 다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오더라도 그게 자필로 한 번 더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손님들한테도 반드시 자필로 이름 한 번 더 적으라 하라고요. 대부분 이제 현업에서는 이름까지 다 찍혀 나오니까 그냥 도장만 찍는 경우도 있어요. 도장만 찍으면 나중에 손님들이 네가 도장 훔쳐 가서 찍었잖아, 나는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판사가 볼 땐 누가 잘못했는지 헷갈린다고요. 그러면 손님들의 말을 더 믿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개업공개사는 약간 사기꾼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판사들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필로 적으라 하라고요. 서명 날인은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523 거래 당사자 확인이 중요한데요. 진정한 권리자 확인입니다. 진정한 권리자 확인, 이거는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가 진정한 권리자 확인은 첫 번째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요.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이름하고 신분증에 있는 인적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필 정보까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현업에서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거의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만 확인하고 있다고요. 그 판례가 있습니다. 파주에서 땅이 수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105 신도시 만들기 전에 여기 땅 있던 사람 수용될 거 아니에요. 수용돼도 민법 187조에 의해서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소유권은 이미 국가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근데 등기는 아직까지 수용당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걸 기와로 또 팔아먹었다고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그럼 개업공개사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보니까 맞거든요. 동일이니. 이 등기 필 정보를 확인 안 하고 중개를 했는데 결국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 못하니까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는데 개업공개사가 30% 손해배상하라고 했어요. 왜? 등기 필 정보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 등기 필 정보까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 필 정보는 소유자만 가지고 있고 재발급도 안 되죠. 이거는 만약 분실했다면 분실 사유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이 세 개를 확인해야 됐다는 것. 신분증은 확인하고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현업에 이제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 할 때 말하는 건데, 1382에 전화하면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전화해 보세요. 1382 국번 없이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정부24, 옛날 민원24가 지금 정부24로 바뀌었죠. 이 정부24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운전면허증을 받으면은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아니면 인터넷에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치면은 나와요. 사이트가. 거기에 운전면허증 번호 넣고 운전면허증에 사진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운전면허증에 사진 몇 개 붙어 있냐고요? 네? 한 개? 두 개 붙어 있어요. 사진 운전면허증에. 조그마한 사진 밑에 보면은 거기에 알파벳하고 숫자 적혀 있는 게 있어요. 6글자인가 있는데 알파벳이 2개인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거 입력하면 그 일련 번호를 입력하면은 진위 여부가 나와요. 인터넷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운전면허 진위 여부 치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그걸 확인하고 어디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면 그 화면 캡처해가지고 확인설명서나 이런 거 어디 붙여가지고 보관해 놓으면 중개사무소에 나중에 남은 물건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판사가 볼 때 개업공개사가 이 정도 확인했는데 위조한 걸 밝히지 못했다면 그건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라고요.
만약 운전면허 번호까지 1년 번호까지 똑같이 위조해버리면 못 밝혀내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개업공개사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에게 전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본인 확인을 했다면 그 등기필 정보까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확인해야 된다. 당사자 확인, 본인인지 여부 확인하는 거, 진정한 권리죠. 현업에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남의 부동산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만 위조하면 돼요? 등기필 정보 개업공개사들이 확인 안 하니까 신분증만 위조하면 되잖아요. 신분증, 주인 신분증에다가 주인 신분증 그 인적사항에다가 내 사진만 갖다 붙여가지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주민등록증 위조 치보면 지금 7만 원부터 3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옛날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번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주민등록증 위조해가 제가 전화해봤어. 얼마 주면 되냐 하니까 8만 원만 해도 된다더라고요. 그럼 만약 그거 가지고 은행에 통장 개설 안 되면 환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위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주민등록 신분증 위조 기계가 200대가 들어와 있대요. 중국에서. 꼭 그래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주민등록번호도 그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발급 날짜 이것까지 똑같이 위조해버리면 안 나타나요. 이게 정부24나 또는 1382에 전화를 해도 그런 경우까지는 개업공개사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정교하게 위조를 했다면. 자, 그 다음에 대리인 524페이지. 대리인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인감증명보다 더 확실한 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인감증명은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하고 인감증명하고 똑같습니다. 효력이. 앞으로 인감증명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정착이 되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뭐 등기할 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하면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개업공개사도. 근데 그게 더 확실하게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면 발급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감증명은 대신 발급받을 수 있죠. 대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에도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도 가능하더라고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대리인이 발급받아도 가능해요. 등기. 제가 해봤어요. 얼마 전에 아들 그 인감증명 발급받아가 제가 팔아먹어 봤어요. 아들 몰래. 예, 근데 나중에 팔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몰래. 그 만약에 그럼 본인이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면 제가 처벌받으려면 아버지를 고소해야 되겠죠.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해가 하면은 예, 그는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책임 안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리인이 만약에 몰래 발급받았으면. 그 예를 들면 그런 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아버지 카드를 자식이 몇 천만 원 썼다. 그러면 부모가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몰래 썼다고 이 신용카드를 몇 천만 원. 부모가 갚을 의무 있냐고 없냐고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갚아요. 법적으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리권을 준 적 없다 해가지고 고소해야 된다고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자식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돼. 형사처벌. 그게 싫으니까 그냥 갚잖아요. 보통 본인이. 현실적으로는 원밀히 보면 갚을 필요 없습니다. 뉴스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배우자가 정부 주려고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정을 통한 남자를 정부라고 불러요. 정부 주려고 남편 카드 가지고 2천만 원 긁어버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정부하고 같이. 그러면 남편이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정을 통한 남자. A채널에 보면 에로 부부 이거 보면 이상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 저도 자주 보는데 충격적인 거 많이 나와요. 진짜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거.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남편은 없잖아요.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고소하면 된다고요. 그냥 몰래 위조해가지고 했다. 고소 안 하면 갚아야 돼요. 대리권 줬다고 인정해버리면. 본인이 갚아야 되냐. 본인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감증명도 본인 아니면 벌금 못 받게 그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문자 보내달라 발급받는 순간 하면 문자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동주민센터장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자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내달라고 미리 신청을 하면 돼. 본인 아니면 아예 본인만 발급받고 대리인 발급 못 받게 저는 막아놨어요. 제 거는. 와이프도 막아놓고 서로 우리는 둘 다 서로를 못 믿어요. 불신해요. 그래서 둘 다 인감증명 발급 못 받게 해놨어요. 몰래. 예, 부부라 하더라도 그 양가로 5번 부부가 양가로 5번이 아니라 양가로 3번에 있네. 부부라 하더라도 당연히 남편 거 부인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일상가사 대리면 뭐 애들 교육비 하는 거 이런 거는 굳이 배우자 동의 안 받아도 되지만 집 팔아먹는 거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라 하더라도 실제 이런 일이 일산에서 제가 아는 사람 저한테 연락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일산 뭐 집값 1억 5천 했고요. 20년 전에 전세가 6천만 원 했어요. 아파트 30평짜리. 6천만 원 전세를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았대요. 개업공개사하고 그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부인이 그냥 받아갔어요. 전세 보증금을 6천만 원. 근데 얼마 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 살고 나가서 남편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뭔 소리 하냐, 나한테 준 적 있냐, 난 받은 적 없다 해가지고 결국 공동중개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2명이 공동중개인데 2천만 원씩 남편도 그래 나도 뭐 받은 건 없지만 내 2천만 원 물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 원 물어냈어요. 개업공개사 2천만 원씩 2명 공동중개 남편이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물어냈다고요. 그 분쟁 생기면 골치 아프다는 계속 소송하고 하면은 개업공개사 또 업무정지 당할 등록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확인 설명 위반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했어야 돼? 그러면 차라리 대리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남편 통장, 본인 통장으로 본인의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사고 잘 안 나요.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됐는데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런 말 하기 어렵겠죠? 주거래은행 통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통장 맨 앞면을 보면은 그 발급 회차, 발급 날짜 이런 게 다 나와 있다고. 연결 계좌 이런 게. 새 통장은 위험하죠. 금방 오늘 만든 통장은 위조된 통장일 수 있잖아요. 부인이 찾아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만든 통장은 계속 몇십 년 된 통장,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고 본인하고 통화하고 대리권 줬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날짜 적어놓으면 된다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중개사무소에 보관된 거 몇 년, 몇 월, 며칠 본인이 누구와 통화하여 대리권 수의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런 걸 적어놓으면 나중에 소송이 제기돼도 그때 다 통화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부인이 가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그는 개업공개사 책임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게 속이려고 속인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525페이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는데 526페이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있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한 7년 전에 민법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이걸 옛날에는 7년 전에 금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게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금치산자는 아예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이 말이죠. 지금은 피한정후견인. 이 후견인은 뭡니까?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피는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한정적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피한정후견인입니다. 민법 9조부터 민법 14조까지 있는데 민법 103조부터 시험 범위니까 이게 민법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런 사람들 법률행위는 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그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 중개실무상은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직접 계약하면 안 됩니다. 완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요건에 보면은 민법 9조에 보면
이 장애,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지속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 말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는. 어쨌든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치매 환자, 정신 오락가락 하는 사람. 물론 치매 환자라고 무조건 피한정후견인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 어쨌든 심판을 받았다면 이 사람하고는 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그 법정 대리인하고 해야 된다. 근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자와 직접 계약해도 됩니다. 또는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옛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옛날에는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옛날에는 7년 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원이 정합니다. 법정 대리인 누가 될지를. 배우자가 먼저 안 되고. 왜 배우자를 무조건 옛날에는 우선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되도록 해놔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남편이 회사 사장인데 부인한테 한 달에 월급이 아니고 생활비 100만 원 주고 그 가계부 지어가지고 결제 올리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남편 퇴근하는데 응급 환자 소송 119도 아니고 11 그런 거 뭐 있는데 응급 환자 소송 있죠. 응급 환자 소송 차 못 봤어요. 119 말고 114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하나 응급 환자 소송이라는 차. 거기 연락하면은 거기 연락해가지고 남편 정신병원에 입원 좀 가능하냐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저 강원도나 제주도에 갔다가 못 찾아오는 데 갔다 입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족쇄 채워놓으니까 완전 정신병자 됐어요. 그래서 금치산 선고받아가지고 재산 다 배우자가 팔아먹고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요. 광자맨과 드라마에도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 바람 피워가지고 난 애하고 부인하고 누구 물에 빠지면 누구 건질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배우자가 무조건 법정 대리인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 중개실무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직접 법률행위 할 수 있고 계약해도 되고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직접 계약하면 안 된다.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7페이지 법인 등의 계약 체결입니다. 법인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법인격 규모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처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이번에 격리부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될 겁니다. 현명주의가 뭐예요? 민법에서 나오는 현명주의, 나타날 현자, 이런 명자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 수권행위. 수권행위라는 게 대리권을 주는 게 수권행위입니까? 대리권을 받는 게 수권행위입니까? 네, 수권행위. 이게 대리권을 주는 게 수권행위입니다. 이게 줄 숫자입니다. 옆에 이게 있으면. 이게 없으면 받을 숫자죠. 수수, 받을 수, 줄 수 다 해가지고 수수료 이런 말 하잖아요. 주고받는 돈이 수수료잖아요. 그 수권행위. 이게 있으면 줄 숫자라고요.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주는 게 수권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건 대리권을 수의한다는 이야기죠. 받는 게 아니고 수권행위 줄 숫자입니다. 수권행위.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가 있는데 공동소유.
민법에서는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하는 거 다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민법에서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다. 시험에 옛날에 민법 사법고시 시험에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어디에 속하는가? 단독 소유,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게 시험에 사법고시에 나왔어요. 답은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공유, 합유, 총유, 단독 소유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단독에 해당된다고 적어놨네. 이게 옆에 단독에 해당됩니다. 단독.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 법인은 등기가 돼야 법인이죠. 등기 안 된 법인, 비법인 사단은 총유입니다.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등기 안 된 건 총유입니다. 문중, 종중 이런 거는. 그래서 교회 같은 것도 조그마한 200명, 신도수가 200명 안 되는 건 총유인데 200명 넘는 거 큰 교회들은 거의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거는 전부 법인으로 돼 있죠. 법인. 예,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공유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런 게 공유입니다. 합유는 민법상 조합재산을 말하는데 조합이라는 거는 일본식 한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업계약입니다. 영농조합, 딸기 영농조합 하면 동업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자세한 거는 공부하고요. 지금 중개실무는 모든 부분이 다 나오는데 공유라면 만약에 A, B, C가 공유라면 B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어왕역, 대암이역 5분 거리에 있는 땅 평당 45만 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5천만 원부터 투자 가능. 싸요? 비싸요? 싼지 비싼지 모르죠. 그냥 땅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봐야 되고요.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보니까 공유라더라고. 공유. 8명 공유. 그래서 제가 기획부동산입니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기획부동산 이런 말 자체를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8명이 공유래. 이게 나중에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8명 누군지도 모르는데 연락처도 모르는데 이거 다 동의받아야 되는데 팔려면 내 맘대로 못 팔잖아요. 그렇다고 공유 지분만 살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유 지분으로는 투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경매 같은 거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공유 지분 사가지고 이게 공유물 이게 분할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괴롭혀가지고 돈 벌면 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자, 근데 합유인 경우는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합유는 상속도 안 돼요. 딸기 영농조합 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도시에 간 아들한테 상속돼 버리면 아들은 농사 안 짓겠다고 하면 그 조합 해산해야 되잖아요. 해체해야 되니까 상속도 안 됩니다. 합유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종산, 문중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지상권, 유사, 물권을 취득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다. 총유는 또 사용수익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처분 행위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민법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530페이지 계약서 기재사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